끝까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전북 군산의 한 골목. 65세 한도영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30년간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며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던 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관광버스 승객이 되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으니까. 하지만 현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4살 믹스견 초코가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영입니다. 그날 아침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챙겼죠. 아내 미정이가 몇 달 전부터 남들처럼 여행 한번 가보자며 성화를 부렸거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았지 남이 모는 버스에 앉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간절함을 이길 수 없었죠. 딸 세진이도 아빠 한 번쯤은 편하게 경치 구경해도 된다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위 태준이 여행 대행사에서 일하니까 좋은 조건으로 패키지를 잡아줬고요. 그런데 초코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현관에 놓고 신발을 신으려 했어요. 그 순간 초코가 뛰어들더니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가방 손잡이가 찢어지고 지퍼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초코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더 기괴한 건 초코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 나는 끽 소리 같았어요. 그 날카롭고 절망적인 소리를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거든요. 초코는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초코를 2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평소엔 얌전한 편이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버스나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몸을 웅크리고 떨었죠. 특히 에어브레이크 소리가 나면 더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음 공포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유기견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었습니다. 집결지인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20분 거리인데 지금 출발해도 빠듯했죠. 저는 초코를 안고 달랬지만 계속 울어댔어요. 온몸을 떨며 제 팔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미정이가 밖에서 빨리 오라고 소리쳤어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초코를 쓰다듬으며 이틀만 다녀올 테니 착하게 집 지키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코는 계속 지저댔죠. 그 소리가 귓속 깊이 박혔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될 때 나는 금속 마찰음 같았습니다. 택시에 올랐을 때도 초코는 현관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뒷유리로 보니 초코가 대문 앞에 앉아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30년 동안 기사로 일하면서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거든요. 사고 한 번 내지 않은 게 제 자랑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남이 모는 버스에 목숨을 맡겨야 했습니다. 미정은 신이 나 있었어요. 새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죠.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세진도 엄마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 거였어요. 터미널 앞에 관광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대형 관광버스였는데 겉보기엔 깔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버스를 살펴봤죠. 타이어 상태, 차체 기울기, 배기구 상태까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짐칸이 너무 꽉 차 있었죠. 보통 관광버스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밑바닥까지 가방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려 보였어요. 기사 아저씨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하품을 자주 했어요.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태준이 저희를 맞으러 나왔어요. 여행대행사 팀장이라 그런지 말이 많았죠. 이번 패키지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숙소가 얼마나 좋은지 자랑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준의 말보다 버스 상태가 더 신경 쓰였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죠. 모두 여행을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만 유독 불안해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초코의 울음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 같은 울음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미정에게 말했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여행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미정은 화를 냈죠.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막상 가려니까 핑계를 댄다고 했습니다. 세진도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다며 저를 달랬어요. 태주는 아예 짜증을 냈죠. 괜히 민폐라며 빨리 버스에 오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는데도 계속 불안했죠. 30년 동안 기른 직감이 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미정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를 받으니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초코가 계속 울어댄다며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대문 앞에서 1시간째 울고 있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코가 그렇게 오래 울어댄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정말 잘못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미정은 걔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30년간 도로에서 쌓은 경험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기로 한 거죠. 미정과 세진은 황당해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완전히 화를 냈어요. 벌써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야 했어요. 터미널을 떠나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한 걱정이었을까요? 초코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미정은 여행 가방을 던져놓고 화가 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고 세진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태주는 아예 얼굴도 붉어진 채 먼저 가버렸다. 그런데 2시간 뒤 모든 게 바뀌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이죠. 교통사고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봤거든요. 30년 동안 기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버릇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버스 다중추돌 사고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높였어요. 화면 속 사고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있었죠. 뒤따르던 승용차 3대가 연쇄 추돌한 상태였어요.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몰려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전하는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망자 3명, 중상자 15명이라고 했죠.
대부분 60대 이상의 승객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희와 같은 나이대였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버스 번호판과 여행사 이름을 보고 말이죠. 분명히 태준이 섭외한 그 버스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담당자 명단이었습니다. 여행 대행사 담당자로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제 사위 이름이었어요. 저는 급히 세진을 불렀습니다. 세진도 뉴스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가 탔어야 할 바로 그 버스였거든요. 미정이도 뛰어나왔습니다. 뉴스를 보고는 주저앉았죠. 만약 저희가 그 버스에 탔다면 지금쯤 병원에 실려가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졸음운전 사고가 아닌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버스를 몰아본 저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뉴스에서 나온 사고 원인 분석을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사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현장 영상을 보니 브레이크 자국이 이상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멈추지 못한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 정도 거리에서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타이어 조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과적으로 인한 타이어 과부하가 아닐까 싶었죠. 저는 리포터가 말하는 기사 교대 시간 미준수라는 표현에도 주목했습니다. 보통 고속버스는 300km마다 기사를 교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한 명의 기사가 계속 운전했다는 거였어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계속 전화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아마 사고 처리 때문에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생각했죠.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짐칸 과적 문제도 의심스러웠어요. 아침에 본 그 버스의 짐칸은 분명히 너무 꽉 차 있었거든요.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려서 브레이킹 성능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사의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본 그 기사는 분명히 피곤해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하품을 자주 했거든요. 과연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까요? 저는 뉴스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나올 때마다 메모했죠. 사고 시간, 사고 지점, 기상 상황, 도로 상태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이 서해안 고속도로 12구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구간을 잘 알고 있었죠.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은 특히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곳이에요. 만약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였죠. 더군다나 과적 상태에서 그 구간을 지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는 옛 동료 정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만식은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기사였는데 심장 질환으로 먼저 은퇴한 분이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정만식은 제 말을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2구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죠. 특히 짐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했어요. 이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이죠. 누군가의 안일함이나 무책임함이 만든 인재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코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과연 초코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희가 그 버스에 타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었다는 거였죠. 초코가 저희를 구해준 건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초코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달리 차분해 보였다. 어제 그렇게 날뛰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마치 위험이 지나갔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초코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저는 초코의 행동을 더 자세히 봤어요. 길에서 버스나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초코는 여전히 몸을 웅크렸죠. 특히 에어브레이크 소리가 나면 더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초코가 특정 냄새에도 반응한다는 거였죠. 지나가던 트럭에서 브레이크 분진 냄새가 날 때 초코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어요. 브레이크 분진 냄새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과열되면서 나는 독특한 냄새죠.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와 고무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였어요. 저는 문득 착오를 생각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인데 예전에 버스 부품들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어요. 은퇴하면서 대부분 정리했지만 몇 가지는 아직 남아 있었죠. 차고에 들어가 보니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모된 브레이크 패드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죠. 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초코를 차고로 데려가 봤습니다. 초코는 차고 입구에서부터 불안해하더니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 상자 근처에 가서는 완전히 몸을 떨었어요. 분명히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초코가 어제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말이죠. 아마 저에게서 그 냄새가 났을 거예요. 버스를 살펴보면서 브레이크 냄새를 맡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코가 왜 그렇게 절절하게 울었을까요? 단순히 냄새가 무서워서였을까요? 저는 초코의 과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올 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봤죠. 초코는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혹시 초코가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고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브레이크 소리나 냄새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초코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년 전 보호소에서 데려올 때부터 차고 있던 목줄이었는데 낡은 금속 링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링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 봐야 했습니다. 한진교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교통회사 이름인 것 같았죠. 저는 인터넷으로 한진교통을 검색해 봤어요. 몇 년 전 폐업한 작은 운송회사였습니다. 폐업 이유를 보니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회사 소속 버스가 큰 사고를 냈다고 했죠. 혹시 초코가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회사 차고에서 키워지던 개였는데 사고 후에 유기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한진교통의 사고 기록을 찾아보니 3년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추돌 사고였죠. 그 사고에서 기사가 사망했고 승객 여러 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패드 과열과 정비 불량이었어요. 바로 어제 일어난 사고와 비슷한 패턴이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코가 정말 그 사고를 목격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브레이크 소리와 냄새에 그렇게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어제 아침 초코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마치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윤사라라는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 가이드라고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일할 때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버스 비용을 후려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는 가이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리베이트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 싼 버스를 쓰려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차량을 고르거나 기사 교대를 생략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했죠. 저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어제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무책임한 비용 절감 때문에 벌어진 인재였죠. 그리고 초코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같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던 거죠. 브레이크 냄새, 에어배기 소리, 과적의 징조들을 초코가 저보다 먼저 알아챈 거였어요. 저는 초코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초코가 저희 가족을 구해줬다고 생각했죠. 만약 초코가 막지 않았다면 저희도 그 끔찍한 사고에 휘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되는 걸까요? 누군가의 탐욕과 무책임함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후 사흘째 되던 날, 세진이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분명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세진은 저와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태준과 윤사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태준이 윤사라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죠. 이번 여행 패키지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사라는 답장에서 기사 1인 운행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기사 교대 비용을 아끼자는 거였죠. 태준은 그게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윤사라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짐칸 과적에 대한 대화였어요. 윤사라가 짐칸을 꽉 채우면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안전 기준은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많이 실으라고 했죠. 태준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사라가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자 결국 동의했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승객들을 우롱하는 대화였습니다. 윤사라가 어차피 노인네들이라 뭘 모른다며 비아냥거렸어요. 적당히 둘러대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세진은 더 있다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태준과 윤사라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세진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세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태준이 이상했다고 했죠. 늦게 들어오고 전화를 피하고 변명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 태준의 휴대폰을 몰래 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걸 발견한 거였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안전을 무시한 거였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거였거든요. 미정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세진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어디 있냐며 세진을 나무랐죠. 세진과 미정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세진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왜 자기를 탓하냐고 소리쳤어요.
미정은 집안이 깨지면 어떻게 하냐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난감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진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태준과 윤사라가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송금 내역도 있었어요. 여행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거였죠.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몇 달 동안 수백만 원을 빼돌렸더라고요. 그 돈으로 모텔비를 지불하고 비싼 선물들을 주고받았던 거죠.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어요. 태준과 윤사라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안전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기사 교대를 생략하고 과적을 허용하고 제대로 된 정비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어제의 참사였어요. 3명이 죽고 15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 말이죠. 세진은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태준과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불륜도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미정은 계속 말렸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죠. 태준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태준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세진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준과 윤사라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거였어요. 미정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사위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였죠.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냐며 걱정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에게 화를 냈어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고 했죠. 30년 동안 기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고를 봤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의 부주의나 무책임함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진실이 묻히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걸 봤다고 했죠.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죽은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진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이 맞다고 했죠. 더 이상 태준의 잘못을 덮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희는 결심했어요. 태준과 윤사라의 불법 행위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해야 했어요. 저는 옛 동료 정만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만식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에 대한 분노, 세진에 대한 걱정, 미정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정만식과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사고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한 것이다. 30년 기사 경험으로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만식은 70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은퇴했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맑았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12구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죠. 저희는 정만식의 차로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만식이 말했어요. 12구간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설명해줬죠. 12구간은 내리막길이 3km나 계속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곳이어요. 특히 무거운 짐을 실은 차량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구간이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아직도 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었고 도로에는 타이어 자국과 브레이크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브레이크 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 경험으로 봐도 이상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멈추지 못한 흔적이었거든요. 정만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적인 브레이크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했죠. 저희는 사고 지점에서 200m 뒤쪽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검은 가루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정만식이 그 가루를 만져봤습니다. 브레이크 분진이라고 했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과열되면서 나오는 가루였죠. 이건 브레이크가 과부하 상태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타이어 조각들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과적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의 증거였죠. 저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저희는 근처 휴게소로 가서 사고 당일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휴게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날 아침 이상한 관광버스를 봤다고 했어요. 짐칸이 너무 꽉 차서 버스가 뒤로 기울어져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계속 하품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피곤해 보였다고 했죠. 저는 휴게소 사무실에 부탁해서 당일 보안 카메라 영상을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영상을 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문제의 관광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올 때 뒤쪽이 많이 처져 있었어요. 명백한 과적 상태였죠. 그리고 짐을 실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짐칸을 가득 채웠어요. 심지어 통로까지 짐을 쌓아놨더라고요. 기사의 모습도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죠. 저는 휴게소 직원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그 버스에 기사가 몇 명 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직원은 한 명밖에 안 봤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거리는 기사 2명이 교대로 운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1명만 투입한 거였죠. 저희는 더 중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 사고 버스가 출발한 차고지로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고지 사무실에서 만난 관리자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고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니 협조해줬어요. 운행 기록표를 보니 역시 나였습니다. 기사 교대 시간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실제로는 1명이 계속 운전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교대한 것처럼 되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몇 달째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여행업계 경쟁이 치열해서 비용 절감 압박이 심하다고 했죠.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정만식과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타코그래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타코그래프는 버스의 운행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예요. 관리자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하자 결국 사본을 내줬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한 거죠. 타코그래프 기록을 분석해보니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사가 6시간 동안 연속으로 운전했더라고요. 법정 휴게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속도 기록도 문제였습니다. 과적 상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며 달렸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과적, 기사 교대 생략, 정비 불량, 연속 운전까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참사가 벌어진 거였어요. 정만식이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탐욕이 만든 인재라고 했죠.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태준과 윤사라뿐만 아니라 운송업체, 정비업체까지 모두 연루된 조직적인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증거를 제대로 보존해야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초코가 저희를 구해준 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없었죠.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여행사에서 고객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왔다. 피해 보상과 사고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세진과 함께 설명회장에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사고를 당할 뻔했던 예약 고객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무대 앞에는 여행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윤사라도 보였어요.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사회를 맡은 사람은 여행사 대표였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죠. 대표가 먼저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기사의 졸음운전과 도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죠. 예상 가능한 변명이었습니다. 윤사라가 마이크를 잡고 나섰어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거라고 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천재지변이라니요. 명백히 사람이 만든 참사인데 말이에요. 윤사라는 계속해서 회사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보험 처리로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했어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죠. 참석자들 중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자기 아들이 그 버스에 탈 뻔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윤사라는 차분하게 달랬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저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진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태준의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장내가 조용해졌죠. 세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준과 윤사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 1인 운행으로 가자는 내용, 짐칸을 꽉 채우자는 내용, 승객들을 우롱하는 내용까지 모든 걸 다 읽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놀라워했죠. 윤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과 윤사라의 불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번엔 완전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윤사라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여행사 대표가 나서서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저도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기사 생활을 했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죠.
먼저 타코그래프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6시간 동안 연속 운전한 기록이었어요. 법정 휴게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6시간 연속 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과적 증거를 보여줬어요. 휴게소 보안 카메라 영상 캡처 화면이었죠. 버스가 뒤로 기울어진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정비 불량 기록도 공개했어요. 몇 달째 점검이 연기되어 있었던 기록 말이죠. 윤사라가 일어나서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리베이트 송금 내역까지 공개했거든요. 수백만 원의 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였어요. 장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윤사라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어요. 경비원들이 나서서 윤사라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살인이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라고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탐욕이 만든 인재라고 했죠.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전보다 돈을 택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윤사라와 여행사 관계자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는 끝내지 않았어요. 참석자들과 함께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였죠. 경찰서에서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타코그래프 기록, 보안 카메라 영상, 송금 내역까지 모든 걸 넘겼어요.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객 설명회에서 벌어진 폭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저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태준과 윤사라가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고발 접수 후 사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만식도 함께 오라고 했다. 경찰서에 가보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 여행사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 있었어요. 담당 수사관이 저희를 별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타코그래프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기소까지 가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족하다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만식이 들어왔는데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정만식이 소개했습니다. 한진교통에서 일했던 옛 동료라고 했어요. 김철수라는 분이었죠. 김철수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중요한 말을 하러 온 것 같았죠.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몇 년 전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한진교통 사고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도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무시했다고 했어요. 1인 운행, 과적, 정비 분량이 모두 똑같았다고 했죠. 김철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고 후 회사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해요. 운행 기록을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없앴다고 했죠. 하지만 김철수는 몰래 녹음을 해뒀다고 했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대화를 녹음한 거였어요. 수사관이 눈을 번쩍 뜨며 물어봤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아직 있냐고 말이에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에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가 USB를 꺼내 건네줬습니다. 수사관이 즉시 컴퓨터에 연결해서 재생했어요. 녹음 파일에는 회사 대표와 간부들의 대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1인 운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화, 과적을 권장하는 대화, 사고 후 은폐를 지시하는 대화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승객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들이라 뭘 모른다며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사관도 경악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범행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김철수는 더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이런 식이라고 했어요. 서로 담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죠. 정만식도 맞장구 쳤습니다. 자기가 현역일 때도 그런 압박이 심했다고 했어요.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라는 압박 말이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던 거예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어요. 즉시 관련자들을 체포하겠다고 했죠. 그날 오후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여행대행사 팀장과 가이드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태준과 윤사라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윤사라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배임, 업무상 과실치상이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은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었어요. 세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복잡한 심정이라고 했죠. 남편이 체포된 건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라고 했어요. 미정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사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했어요. 저는 미정을 달랬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의의 문제라고 했죠. 죽은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초코를 안고 있었습니다. 초코가 저희를 구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초코가 그때 막지 않았다면 저희도 피해자가 됐을 거거든요. 초코는 조용히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평안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됐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30년 동안 쌓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청 교통과에서 나온 공무원과 함께 어르신 안전여행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도로를 달린 경험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 몰랐죠. 기사 교대 시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짐칸 과적 여부도 출발 전에 체크해보라고 덧붙였죠.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제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태중과 윤사라는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였죠. 각각 3년과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리베이트 규모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세진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미정이가 말렸지만 결국 딸의 편에 섰어요.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세진이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고 미정이가 말했어요. 가정이 소중한 게 맞지만 남의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남편은 가정이 아니라고 했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측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고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공개 간담회에서 폭로된 내용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초코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갔는데 버스가 지나가도 예전처럼 몸을 웅크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낸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초코 목줄에 낡은 금속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수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초코는 원래 어떤 운송회사 차고지에서 버려진 유기견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럭과 버스 소리에 둘러싸여 살았던 초코였어요. 브레이크 마찰음, 에어배기 소리, 과열된 패드 냄새까지. 모든 게 공포의 기억이었겠죠. 그런 초코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우리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 마지막 항목을 적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이죠. 사람이 놓치는 걸 동물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만식 씨는 택시기사로 복직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둘 다 같은 걸 겪었으니까요. 미정이와 세진이 모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서로 의지하게 됐죠. 세진이가 새 직장을 구했고 미정이가 아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안전여행 체크리스트는 완성됐습니다. 시청에서 관내 모든 노인회관과 경로당에 배포하기로 했어요. 제 이름도 작성자로 올라갔죠. 그 체크리스트 첫 번째 항목이 이겁니다. 습관처럼 지나치는 이상 신호에 주의하라는 것이었어요. 초코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이제는 버스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산책길에서 만나는 모든 차량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초코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희도 그 참혹한 사고 현장에 있었겠죠. 우리를 살린 건 습관처럼 지나치던 이상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작은 개의 용기였어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고 소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더 놓친 게 없는지, 더 알려야 할 게 없는지 말이죠. 30년 동안 버스를 운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건 은퇴하고 나서였습니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초코가 제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